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감독 박이었습니다. 단편도 2편 찍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여기서 GV 관객과의 만남 두 번째인데 오히려 오늘이 처음보다 더 관객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네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침바다 갈매기는 개봉이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 부가 서비스도 풀린 어떤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줄 줄을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단편에 대해서 몇 개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아침바다 갈매기의 어떤 얘기를 좀 더 할 터이니 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탕 둘째 딸, 저희 아까 단편선에서 선보였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 그 수유동의 수정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엠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수유동에 있었던 수정탕은 언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엄청난 열연을 펼쳐주셨던 그 여자 배우님과 그리고 남자 배우님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필모는 잘 확인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 두 분의 어떤 그 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배우로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2007년에 영상원에서 두 번째로 찍은 단편이었고요. 그때 찍고 제가 알기로 한 1, 2년 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목욕탕이고요. 그리고 그 집 둘째 딸과 함께 같이 과외를 제가 했었죠. 그 영화에 나온 뭐 잘하는 학생이 저였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거 못하는 학생 이제 그 친구를 좀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배우 김다혜 배우는 이제 그 영화로 2008년에 한 공주 천마 신사옥 영화제라는 곳에서 이제 최우수 여우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을 때 그 받기 전에 이제 내려가면서 감독님 상 받으면 상금은 반 드릴게요 했거든요. 되게 1,000만 원짜리 상금이었는데 근데 상을 받고 입을 싹 닫고 이제 저랑은 인연이 그래서 끊긴 건 아닌데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은 안 되고 있고 저도 뭐 특별히 찾아보진 않고 그 이후에 이제 1,000만 원 때문에 이제 관계가 이제 마무리가 연극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약간 저는 좀 이렇게 마스크가 약간 정유미 배우를 좀 인상케 하면서 그 감독님의 불도저에 탄 소녀의 어떤 좀 뭐랄까 좀 어떤 다른 어떤 버전으로서 되게 강렬한 어떤 연기를 보여주는 더불어서 그 총괄 나오는 그 배우님과의 어떤 합도 되게 강력한 어떤 부분들이 좀 느껴졌던 것들이 좀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스펙타클이 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흥미를 느끼고 작업을 했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작품이 보고 있으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가다할 수 있는 어떤 편집의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나레이션도 들어가게 되면서 구성이 약간 좀 튀듯이 이제 편집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어떤 얘기들이 아침바다 갈매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떤 수정탕 둘째 딸에서도 그런 어떤 기운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어떤 형식에 좀 얽매이지 않고 싶었다는 어떤 말씀도 있었는데 좀 어떤 바탕으로? 첫 번째가 갑시다라는 단편이었는데 그건 제가 약간 주제에 좀 눌린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주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찍고 하는 내내 너무 좀 눌린 느낌이 있었죠. 약간 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거 쓸 때 그래 그냥 마음껏 쓰자 마음껏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서 이제 그 구성 자체도 뭐 순서나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관객들이 따라올 수만 있게 쭉 다 구성을 하자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쓰고 찍게 됐죠. 근데 스펙타클의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뭐랄까 이 영화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 가서 갑자기 이제 큰 비행기 하나가 나오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남겨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사가 하나로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꽝 하는 무언가에 그냥 확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이 소녀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것만으로 관객들도 그걸 느끼면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사로만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그냥 시각적인 거, 사운드 음향적인 거 이런 걸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었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그 비행기에서 아래에서 이제 올려다보는 어떤 그런 촬영 방식이라거나 이제 복부에 정권을 날렸던 그런 어떤 편집 어떤 촬영은 약간 좀 CF를 좀 강불케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어떤 기법들로 좀 이렇게 됐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감독님께서는 서사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방식으로의 결말을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 총무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행기 1000대가 날아다니더라도 공부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와도 이제 뭔가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그 비행기를 보면서 약간 좀 이 친구도 그 독서실에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친구가 이제 어떤 다른 친구가 그 적극적으로 패션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뭔가 스티커들을 붙였던 거에 대해서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앞에는 그냥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 채 그냥 교과서만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좀 더 그런 비행과 어떤 그 자유로운 탁 트인 곳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꿈과 희망이라는 건 좀 약간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그 웃음에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부분에서 그런 어떤 앞에 있었던 이 꿈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안으면서 잘 마무리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더불어서 그 총무가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일단 그 살고 있는 데에서 그 고레다 이로카즈의 그 원더풀 라이프의 어떤 포스터가 걸려져 있던 어떤 미장센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것도 뭔가 꿈과 어떤 좋았던 추억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그 아이에게 그 연하에게 그 여자 주인공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자기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미러링하는 듯한 느낌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그가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여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삼성 얘기도 하고 대학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뛰어나와서 일종의 패배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순응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사의 결과는 분명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복잡하게 죄송 막내기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를 쓸 때에 저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상하 영웅계라고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 조카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걔들은 대학교에 막 가려고 하던 무렵이었는데 항상 저를 만나면 저랑 나이 차가 좀 많은데 자기는 꿈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당신은 그렇게 쉽게 영화 감독이라는 걸 꿈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난 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어떤 꿈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너희들은 젊고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던 뭐 열심히 하지 않았던 총무 자기 그 미술에 뜻이 있었는데도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그런 사람을 이제 상징한 거였는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 이제 약간 대비되게 그런 캐릭터가 구성이 된 거였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미장센 중에 그 되게 그 훔쳤던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도 되게 그 자체로도 되게 뭔가 훌륭한 미장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원더풀 라이프 같은 포스터를 비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어떤 감독님의 신묘함과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미장센적인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거기에 이제 그 곳에는 아주 훔쳐온 많은 것들이 쫙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미술 감독님이 가져온 거라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원더풀 라이프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안 봤었고 그래서 그냥 보기에 좋다 싶은 것들이 걸려있었죠. 그럼 2학년 때 만든 거니까 많은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서 흉 날아가면서 자막 나왔을 때부터 약간 좀 저는 좀 이렇게 실수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습작으로서 대학생 때 좀 만들었던 어떤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약간 그냥 해석하기 나름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으니 관객분들 나름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총무가 여기서 하늘을 보다라는 어떤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독특한 어떤 그 녹슨 조형물이 있었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그 연하가 하늘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엔딩에서는 감독님께서는 서사와 관계없이 뭔가 좀 더 다른 걸로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렇게 꿈이라거나 약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반영의 엔딩 그런 어떤 여기서 하늘을 보다 그런 문구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못지나게 느꼈던 부분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는 그 총무가 어쨌든 한 세대, 그러니까 저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그 제 조카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가 저도 그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봤고 그때 그게 너무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에서나 TV에서는 볼 수 없고 아마도 가능한 가장 그것과 비슷한 걸 느끼려면 극장에 가야 느낄 수 있는 거죠. 극장에 있는 큰 화면과 그 사운드로만 가능한 거.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게 저의 욕심이었고, 그리고 그 총무의 입장처럼 이런 에너지 가득한 무언가를 보고 속 시원하게 그냥 다 잊고 다시 나아가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작품과 이제 그 갑시다는 2008년에 다 한예종의 어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만드신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 감독님의 이제 그 2008년 단편 2편 이후에는 이제 필모들을 보게 되면 상업 영화들을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전전하시면서 이제 어떤 그 개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2021년이 되어서야 이제 그 불도저의 탄소년을 만드시고 아침바다 갈매기는까지 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감독님께서는 나름 이쁨을 이제 기다리시면서 배우시는 시간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그 사이의 시간들은 좀 감독님께 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졸업 영화를 할 당시에 약간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졸업 영화를 못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영상원을 중퇴했죠. 네, 그래서 졸업은 아닌데 그러면서 뭔가 스텝이 좀 꼬였달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 영화로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약간 방황하듯이 좀 돌았고 그러면서 제일 크게 겪은 일은 그때 2012년 문재인 선거운동 대선 때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거운동을 뭐 앞에 나가서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후보를 쭉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였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따라다니면서 쭉 다 촬영을 하고 그날 찍은 걸로 제가 갖고 와서 편집을 하고 편집해서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고 이걸 계속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심지어 그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에 제가 찍은 소스들도 많이 쓰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찍은 소스로 했죠. 근데 그런 활동을 하고 근데 그것도 뭐 딱히 무슨 정치에 관심 있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해야 되니까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업 영화 전전긍긍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약간 손재주가 있어서 뭐 이렇게 백업 받고 이런 걸 좀 잘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디지털화가 쫙 이루어지면서 필름이 싹 사라지고 백업 받는 일들이 현장에서 백업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 영화들을 쭉 돌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매니저 일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매니저 회사도 하나 세워서 다른 그 저희 동기형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어쨌든 유명한 감독님들의 현장을 공짜로 아니 돈을 받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감독님은 배우랑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배우들의 안 좋은 뒷모습들, 뭐 좋은 앞모습들 이런 거 다 보고 그 감독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고 이러면서 사실 꽤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였지만 어쨌든 많은 걸 배우고 그냥 현장에서 그 단편 찍으면서 그냥 고만한 공간에서 있던 것이 사실 그 10년 동안 좀 많이 확장이 되긴 했죠. 근데 지금 쓴 이 불도저에 탄 소녀, 처음에 용문신을 한 소녀하고 그리고 이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사실 2008년, 2009년 요 정도부터 윤곽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에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물론 이것이 뭐랄까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흡입력 있게 다가가게 하는 데에는 그 시간이 필요했죠.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제가 또 추가하면서 고쳐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단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주리 감독님이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주리 감독님이 이제 딱 그 나오게 되는 어떤 부분인데, 감독님이 이제 부인분의 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았는데, 한예종에서 아마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걸로 이제 짐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연까지 맺어지게 됐는데, 뭐 소위 말해서 도이아로 이제 그 감독님께서 빵 뜨게 되었고, 이제 감독님은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매니저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서희도 오게 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또 이제 불도저와 아침바다 갈매기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각각의 어떤 예술가님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협업이냐고 묻는 게 되게 죄송스러우면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그래도 부부시니까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각각의 작품들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디벨롭을 해나가느냐라는 좀 궁금함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좀 실례가 아니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는지. 뭐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리뷰할 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리뷰를 받는 건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냥 되게 믿을만하고 잘하는 누군가한테 시나리오를 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만 한 2번 정도 점검을 받듯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 뭐 이창동 감독님이라든가 뭐 박광수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둘이 서로에게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한참 열심히 쓸 때는 별로 간섭하지 않고 얘기도 잘하고,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약간 좀 짜증이 서로 나요. 왜 건드냐, 이게 건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각자 자기 거 쓰고, 이제 됐다 싶을 때 한번 보여주고선 검사 서로, 그리고 또 됐다 싶을 때 한번 해보선 이제 그 다음에 최종본은 또 잘 안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에게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고, 그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부부이지만 또 공개할 거 공개하고, 또 감출 수 있는 걸 감춰야지 뭔가 각각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좀 힘을 또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갑시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침바다 갈매기는에서 보여줬던 어떤 지역 소멸이라거나 이런 부분의 어떤 아우라를 그대로 품고 있는 어떤 작품이기도 하고, 뭐 예컨대 옛날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수몰된 마을들 같은 어떤 그 과거들도 좀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평택 대출이 평화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이전을 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게 아예 그래도 또 송두리째 없어지게 됐던 어떤 상황들이었던 거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아까 뭐 이 어떤 소재와 얘기들에 많이 짓눌려서 만들게 됐던 어떤 연출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어떠실까요?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이 작품을 일단 아이디어를 창안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더불어서 제작 과정에서 원래 협의가 됐던 어떤 군대라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다 얘기가 좀 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좀 더 힘든 상황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좀 만들게 되었고, 그런 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함께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과를 나오지 않고 한겨레 영화제작학교라는 곳에서 딱 4개월 동안 영화를 배운 게 처음이었고, 거기서 만든 걸로 이제 영상원에 들어갔어요. 영상 전문사에서 처음 이제 영화를 쓰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만든 첫 번째 영화를 찾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뭘 쓸까 하고 막 이것저것 다 뒤져보다가, 그때 한겨레 21에 나온, 그때 평택 대추리 마을이 이제 쭉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 미군 기지 세우면서 있던 마을을 이제 없애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일이 벌어질 때는 그냥 일이 있었구나였는데, 막상 그 한겨레 기사에 나온 것에 이제 미군들이 쓸 볼링장, 그들이 다닐 룸사롱, 그들이 먹을 술집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청춘을 바친 노인들이 싸웠고 패배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쩌면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그리고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가서 나의 방식으로 기억해 보겠다 하고선 이제 무작정 내려갔죠. 근데 내려가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에는 뭐 특별히 막 방해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거기 이제 미군들도 있고 뭐그 들어갈 때 뭐 신분증도 검사하고 이렇게 다 철망으로 막혀져 있고 그 안에는 아직 그 마을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긴 했고 뭐 집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한 반 정도가 이미 다 허물어진 상태였었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그냥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를 영화에 담아보자 하고선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었죠. 처음에는 뭐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좀 썼다가 그 가고자 하는 그 유골함이 깨지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야기로 구성을 했고 그러고선 그 단순한 형태를 진행하면서 보여지는 그 마을의 그 망가진 모습들을 기록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당시만 해도 영상은 35mm 필름을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고 그 35mm 필름을 학생이 만져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35mm 필름을 갖고 가려면 일단 촬영팀부터 한 7, 8명 꾸려야 되고 발전차가 들어가고 뭐 장비차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다 허가 낼 때는 그냥 찍어라 학생들이 가서 영화 찍나 보다고 찍으라고 갔는데 들어갈 때 차가 한 7대가 탑차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 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탁 진짜 앞에서 딱 막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허가 받고 다 영화 찍으러 온 거다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에서 다시 뭐 전화가 와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의 그 시간은 딱 3박 4일 동안만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장비 대여 기간이 그래서 이제 물동이 떨어졌죠. 그래서 차 끌고 다시 지금의 그 용산이죠. 그 국방부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 만나주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못 찍겠다 하고서 내려오다가 너무 열불이 나서 그래도 찍어야지 이러고 장비 다 반납해버리고 이제 최소한의 스텝으로 딱 7명 정도만 해가지고 DV 카메라 그냥 제 돈으로 빌려서 배우분들만 택시 태워서 들여보내고 마을 사람인 것처럼 저희들은 버스에 막 숨어가지고 그때 버스가 다니긴 다녔거든요. 숨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안에서 만나서 몰래 찍고 하다 보면 이제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배우가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 철조망 옆으로 미군 2명이 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저희 보고 하는 거 찍지 말라고 그 저희 막 아무 도망치고 막 이러면서 찍었죠.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라진 대추리 마을에 대한 어떤 그 잔상들이 분명 있고 또 아까 수정탕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사라져 있는 어떤 것들을 기록 영상으로서도 분명 기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유의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위에 헬기를 잡았던 것들은 흡사 거의 다큐와 어떤 그 방불케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촬영들도 좀 보이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골함을 이제 납골하기 위해서 오고 다니는 어떤 곳들에 그 첨상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 영화가 또 담아냈기에 지금 계속 이제 기록되고 또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너무 좀 유의미한 어떤 작품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독님 보통은 그러니까 그 김태훈 감독님이 옛날에 1999 면회라고 그것도 똑같이 군대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를 다루는데 그 작품도 그 이렇게 촬영 협조를 받았다가 군대에서 나중에 또 팽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이런 소재로 뭔가 찍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허락이 안 됐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좀 이런 얘기 모아지면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그걸 통과하셨는지. 저는 그냥 있는 시나리오 그대로 들렸고, 네, 그래 아마 진짜 학생 영화니까 그냥 하는 거구나 하고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화 맨 마지막에 보통 스페셜 땡스 투라고 해서 감사한 사람들을 쓰잖아요. 전 맨 마지막에 유감스러운 사람. 그렇게 됐군요. 아이고 되게 소소한 질문인데요, 감독님. 처음에 그 짐을 꾸릴 때 이제 거기에서 짐을 다른 걸 놓기 위해서 녹슨 낫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또 의미 같기도 하고 그 장면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런 농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좀 그 작품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좀 여러 편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아침바다 갈매기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배우 캐스팅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감독님의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약간 디테일한 얘기들로 좀 넘어가고 싶은 게
약간 좀 저는 뭐 예컨대 한국 영화들에서 몇 년 전부터 약간 그 여성 캐릭터들을 어떻게든 우겨넣으려는 어떤 시도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백델 테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성 캐릭터가 없으면 이 영화는 뭐가 제대로 취급될 수 없다는 어떤 흐름들이 분명 있는데, 근데 제가 화나는 것 중 하나는 그건 너무 좋은 어떤 인식들인데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오히려 안 넣으니만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된다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뭐 쓸데없이 약간 스릴러고 약간 좀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어설프게 넣어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감독님의 이 수정탕 둘째 딸도 그렇고 불도저에 탄 소녀도 그렇고 아침바다 갈매기름에서 판내와 그리고 또 그 정혜아 배우님의 어떤 그런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여성 캐릭터를 나름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 녹여냈다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좀 그럼에도 감독님께서는 좀 이런 어떤 남성 서사에 어떤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생동감 넘치는 어떤 여성 캐릭터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남자인데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걱정들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용감하게 계속 깨뚫어내는 어떤 감독님의 생각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일단 지금 아마 요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는 이제 제작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 감독의 경우에 가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서사의 경우에도 가점이 있고 여성 주인공일 경우에도 역시 가점이 있죠. 그러면서 좀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독립영화, 특히 독립예술 영화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계속 거의 뭐 집중받지 못했던 분야들이고 근데 뭐 특별히 여성 서사에 대해서 제가 전 사실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게 어쨌든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여자 배우 둘이 남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남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통과를 못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저는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판례에도 이름을 주고 영란에도 이름을 줘서 이번엔 통과시켜보자 해서 뭐 약간 이름을 준 경우도 있죠. 근데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아니, 이건 아직 올해 그 심사가 아직 안 돼서 뭐 모르죠. 잘 되면. 근데 뭐 최초의 저로서는. 근데 그 여성 서사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글쎄요. 그 첫 번째 수정탕 둘째 딸의 그 아이도 어쨌든 저랑 계속 과외하면서 계속 만났고, 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예요. 옆집에서 살면서 어른들 다 알고 그러면서 봐온 사람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학교 선생님이 돼서 딸 둘 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되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항상 잘 안 됐어요. 시험에도 끝에 가서 시험에서 뭔가 톡 떨어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걸 저는 이제 쭉 봐온 모습을 담은 거죠. 판례도 그렇고 영란도 그렇고 제가 있는 그 모습들은 저는 오히려 남자 배역들을 잘 못 만들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왜 저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 캐릭터들은 만들 때 굉장히 어렵고 막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이모가 6분 계시고 그 친척분들과 항상 같이 어린 시절을 많이 살아서 어쨌든 봐온 것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말투나. 저도 이 시나리오, 갈매기 시나리오를 쓰고선 될 수 있으면 사투리를 일단 배우들이 하는 게 어색하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고 일단 표준어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쭉 썼는데, 알고 보니 다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외갓댁이 전라도 분들이랑 그분들의 어투가 이제 거기 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봐온 것들을, 그리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뭐 막 뒤지게 싸우고 막 이런 것들도 다 봐왔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봐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쉽고 어쩌면 조금 더 약간 더 살갑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아침바다 갈매기는에서 지금 뭐 네이버 엠포털의 어떤 평점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배우들의 연기 촬영수가 무시무시하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어떤 그 용수의 철을 연기했던 그 카잔
영란 역의 카작 배우도 전혀 꿀리지 않는 어떤 연기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불어서 이제 양희은 배우님이나 이제 그 주인공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윤재상 배우님도 혹자들은 이제 약간 성우로만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다큐 같은 데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어떤 선생님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섭외를 하고 또 더불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불도저의 어떤 그 김혜영 배우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뭔가 제대로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제대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실현시키고 뭔가 제 역으로 또 맞게끔 옷을 입히는 어떤 방식들이 그게 또 어떻게 내 감이 맞을 것인가라는 확신을 좀 갖기가 꽤 만만치 않은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그렇게 배우를 또 차용하고 할 때 감독님의 뭐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바다 갈매기님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관철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우 캐스팅은 뭐랄까 어쨌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배우만을 위해 썼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 그 앞에 한 40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번 수지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1번 수지부터 갑니다. 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막 몇십 번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단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데도 저는 뭐랄까 불도저의 탄 소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침바다 갈매기는도 그렇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배우들이 잘 받아 먹으면 자기가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연출이 빛이 난다기보단 배우가 빛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배우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가 그들의 복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물론 복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 어떤 그러니까 김혜윤 배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드라마에서 막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뭔가 주연 자리에서 뭔가를 이뤄내지는 못한 사람이었고 막 쌍욕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배우라고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 특히 몇몇 분들은 아주 뭐 처음부터 너무 싫다 이 배우가 그래서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인데 딱 잡은 거죠. 아 내가 이걸 해서 나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서 김혜연 배우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기에서 계속 이 영화가 거론이 돼요. 자기가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딱 선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역할 아침바다 갈매기는에서도 이 막 무턱대고 막 쏴붙이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끝에 가서 중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내야 되는 이 할머니 이런 역할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편하게 해오던 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하고 자기의 어떤 지금 그 연세에 더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을 만난 건 저에게 굉장히 큰 복이고 그런 걸 알아봐 주신 그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로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떤 특히 배우님들은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안주한 어떤 것들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주상 배우님과 양미은 배우님은 그런 것들을 깨뚫고 진짜 뭐 혹은 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이제 봉준호가 발견한 어떤 별이봉 배우에 필적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고 또 감독님처럼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연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 투자의 어떤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걸 결국 관철해내고 이렇게 용감하게 써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분명 조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더불어 제가 몇 가지 좀만 더 질문을 드리고 관객들도 질문이나 감상문 드릴 거니까 자유롭게 또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아침바다 갈매기는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대사나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가적인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저 판례와 용수가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힘의 것들이 좀 이렇게 펼쳐질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판례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리적인 어떤 죽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적으로나 어떤 생각적으로 당신이 그 아들을 꿰내서 죽였구나라고 이게 느낄 수가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결들도 있고 예컨대 영란에게 그 판례가 이렇게 수그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아씨를 상전으로 모셨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은 그게 비아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앞에 펼쳐냈던 그 영란의 어떤 이 시골 마을에서 베트남 사람 이방인에 대해서 했었던 어떤 포갑이라거나 이것저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간 우리가 마치 그 우리를 대리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깊이 있게도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의 영화를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느끼는 분명 좀 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나 좀 생각들은 좀 감독님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이것을 만들고 만약에 스스로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뭔가 이쪽 저쪽으로 딱 마무리 짓지 않고 내가 봐온 거 그대로 두는 거 그리고선 크게 이야기를 해치지 않고 크게 사람들 너무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선 쭉 그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나리오의 많은 이야기들이나 완성된 영화의 많은 부분들 중에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전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통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쭉 써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뒀어요. 네.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둠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좀 더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관객들이 채워 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보는 분들이 다 각자의 서로 다른 영화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훨씬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영화라면 이렇게 해서 많은 자기를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더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쓰면서도 제가 느끼죠.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저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선 쓰다가 그냥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그 아슬아슬한 선을 계속 하면서 시나리오를 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이제 혹자는 뭐 예컨대 그 흘러가는 어떤 서사와 전개에 대해서 길을 잃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컨대 마지막에 그 영국이 그 형락의 채씨를 그렇게 구타를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갑자기 왜 저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걸 저도 두 번 보면서 다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감독님이 약간 이거는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예컨대 판례가 이제 그 영란에게 그 용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전사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되게 불친절하게 느낄 수도 있으면서도 좀 더 집중해서 따라가면 분명 또 뭔가 같이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연출들이 분명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말 아사무사할 수 있고 뭔가 약간 이렇게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 줄타기가 꽤 만만치 않은 어떤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놔도 되겠다라고 확신하는 어떤 딱 뭔가 어떤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파고드는 어떤 질문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쭐 수 있는지 좀. 글쎄요. 말씀하신 그 부분 형락이 막 때리고 막 이런 장면 앞에 찍어놓은 장면도 있고 했는데 이제 다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관객분들은 이야기를 영화에서 찾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결되기 원하시지만 의외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저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야기는 있죠. 이야기가 없다고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식의 장면이 나와서 어떤 감흥을 받게 되면 그 감흥들의 연결로 이야기가 결말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아주 사람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완전히 헷갈릴 만큼 혼돈스럽지만 않으면 이런 감흥과 어떤 의미들과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감정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영화 한 편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해서 반드시 끝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 하면서 저도 좀 알게 됐고, 편집본을 마지막에 낼 때에도 진짜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두면서 가고, 그리고선 이렇게 편집을 낼 경우는 이렇죠. 어떤 부분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건드리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 다음에 뭐라는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있는 거였으면 이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어떤 완결성을 띈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걸 바꾸면 다 흐트러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죠. 그냥 이만하면 됐다 싶은 수준이 될 때까지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독님의 방금 말씀하신 방식의 어떤 씨앗은 저는 수정탄 돌지에 따라 꽤 많이 녹아져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뭔가 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감독님의 어떤 그 방식대로 이제 관철시켰던 게 이 어떤 그 감독님의 어떤 기저에 그런 씨앗으로 좀 내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좀 코미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그 중간에 그 보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어떤 그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판매원으로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판매원으로 둔갑되는 어떤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뭐 또 더불어서 뭐 코미디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죠? 영국이 이제 그 자른 고추를 소주에 넣어서 먹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그냥 뭐 어떻게 설정을 한 걸까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수와 통화할 때 그 뭔가 수신호를 딱 하면서 내가 이제 영국이다라는 걸 알려주듯이 이제 통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막 약간 되게 귀엽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제가 감독님 딱 느꼈을 때 약간 좀 적극적으로 유머를 펼쳐내진 않았겠지만 이게 뭔가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좀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아마 관객들 나름의 어떤 장면들은 분명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의도가 좀 있으셨거나 좀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약간 쉽게 보고선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어마어마한 추격이 벌어지고 막 수사가 벌어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되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특히 그 보험 판매원을 딱 봤을 때 그냥 자기도 바로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냥 보험 조사원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훨씬 더 강화해 주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고 약간 좀 되게 쉽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들을, 뭐 용수랑 영국이 그 전화로 이렇게 따각따각 하면서 수신호를 맞춘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봤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 따각따각 한 다음에 하나 그러고서 한 거예요. 그거를 직접. 그러고서 이 할아버지 그걸 되게 성실히 이행한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다 이 영국이라는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고추를 막 빠개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러닝타임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시간 113분이라는 영화에서 진짜 30초, 10초 이거 잘라내기가 너무 힘든데 그 고추 장면 넣는 거를 빼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국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넘으로써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매운 뭔가를 이 사람 괴팍하구나라는 아주 미세한 뭔가를 더 추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서
캐릭터가 약간 만약에 입체적으로 느껴지셨다면 그런 면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크게 막 밀고 나가는 거는 그건 배우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성량과 연기력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이 인물을 조금 더 이렇게 윤기 있게 만드는 그런 작은 모습들 그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마다 되게 중요하게 좀 찾아서 꼭 넣어야 되는 부분들. 근데 그것이 막 상업 영화에서처럼 막 너스레 떠는 인물들 되게 싫어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너스레를 떨고 이런 거가 아닌 거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꼭 넣는 식. 저는 가장 제가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그 약간 블랙 코미디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건데 그 용수를 수석하고 갔을 때 이제 저 맞은편에서 배와 배끼리의 어떤 사람이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막 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욕 부분만 딱 알아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세월호의 그 어떤 참상과 어떤 점에서 그 어떤 담당자들의 코미디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 저는 감독님이 그런 거를 좀 시니컬하게 녹여졌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좀 아기자기한 어떤 부분들도 영화에 꽤 많이 녹여져 있으니 그런 게 쌓여서 이 어떤 영화의 감흥을 더 증폭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 다시 한번 꼭 보시라 얘기를 드려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단편 얘기도 좋고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질문이 있다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려고 하는 터이니 좀 자유롭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참 되게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이렇게 스릴러 비슷한 그런 아기자기한 영화로 만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이게 감독님 성향이고 스타일이고 그렇다는 걸 알고부터 이제 나중에 좀 계속 지켜보고 이제 감독님 작품 나올 때마다 계속 보게 돼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잘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무대를 바다 여기 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나리오 써가지고 뭐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허가라든가 뭐 제약받는 것들이 많이 또 생기잖아요. 뭐 바다 지금 당연히 해경이랑 그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뭐 호텔을 받아가지고 뭐 찍을 때도 뭐 그게 뭐 안전 대비해가지고 뭐 지켜본다거나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또 이렇게 협조가 있어야지 찍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쓰시면서 뭐 그런 촬영에 뭐 에러 같은 걸 계산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쓰시고 이렇게 써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거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점도 힘든데 그런 거는 그냥 없이 그냥 일단 써놓고 이제 견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그런까지 다 계산하고 그냥 글을 쓰시는지. 그거 이제 PD가 할 일이죠. 알아서 찍도록 해줘라 하면 이제 알아서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뭐 바다 뭐 여러 특히나 바다에서 여러 공간이 나오는데 같은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실제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공간. 그러면 보통은 그냥 가서 찍으면 되죠. 차로 가서. 근데 이제 이 배를 이동시키는 게 그분들이 실제로 조업에 쓰는 배니까 뭐 밤에만 이동해야 된다거나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촬영 스케줄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긴 했어요. 뭐 그리고 여기 이 영화에도 나오듯이 그 어떤 공동체가 끈끈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텃세라는 게 있고 그게 저희 촬영할 때에도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뭐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사드리고 뭐 초대도 해서 뭐 잔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쉽지는 않았어요. 뭐 기술적인 건 결국은 해결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사람들과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작팀이 좀 잘 이렇게 해줬어요. 물론 그 어민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죠. 특히나 여기 이 나경호라고 하는 이 배의 실제 선장님이 실제로 배도 사실 이 영국이 다 운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제 선장님이 다 이렇게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좀 편의를 봐주시고 하면서 잘 찍었습니다. 영화를 혼자 만들기, 감독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 같습니다. 네, 어떤 또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저희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마이크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게 그 관객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침바다 갈매기가 관객들한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꼭 만들고 싶은 영화의 스토리라던가 소재가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감독님한테 그런 영화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밝힐 수가 없죠. 그걸 제가 찍어야 되니까 제 전 재산을 여기 영상 깔 수는 없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 영화로 던지고 싶은 질문 글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도 좋은 영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마치 그 갑시다라는 그 단편 처음에 할 때 그 한겨레 21에 있었던 글처럼 그 노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애를 썼고 청춘을 바쳐서 일한 그 땅에서 마침내 패배했다는 걸 기억하자라는 게 그 한겨레 21의 글이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해온 큰 기둥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지금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 다 우리가 비난할 것이냐 라면 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정확히 이 영화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죠. 이 나라를 만들었던 힘과 그리고 이 나라가 그 공간이 잠깐 나라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일으켰던 힘과 그 공간을 와해시키고 있는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죠. 네. 그렇죠. 뭐 영화에 되게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이나 얘기들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그 뭐랄까요, 영란에게 그렇게 추접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지역 혹은 이제 뭐 시골 사회에서 뭔가 펼쳐지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의 결들도 담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좀 맞닿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 계속 저희가 재생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좀 마중물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또 그런 거를 또 넘어서도 또 이제 오직 영화로서의 어떤 느낌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힘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저도 이거 너무 만들고 싶은 소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해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때가 되면 좀 한번 좀 이렇게 힌트라도 이렇게 힘들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좀 인터뷰에서 밝혀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이나 감상평, 네, 마이크를 같이 저희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수정탕 둘째 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게 딸 아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유독 둘째가 조금 뒤에 있는데 그 억측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또 영화 초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언니한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열등감 같은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느 순간 어느 날 얘기도 어린이집에 막 울면서 자기는 언니는 막 노래도 잘하고 막 이쁜데 자기는 못한다고 울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 영화가. 그래서 혹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 영화를 어떻게 좀 주변 감독님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참고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뒷얘기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갈매기 보면은 영국이 이렇게 막 천정을 석가를 막 치는 장면인데 이게 원래 그런 걸 좀 미리 작업을 해놓는다거나 하지 않나 싶은데 진짜 막 인림을 다해서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진짜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딸들이 궁금했던 건 이제 그 비행기 지나가는 장면 촬영을 직접 진짜 그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하신 건지 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역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그 공항에서 촬영이 보안상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쪽에서 내릴 때가 있고 저쪽에서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당일날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인천공항 저건 이제 비행기가 직접 하늘에서 휙 날아갈 때는 기포공항이고 멀리 날아가는 건 인천공항이에요. 공항이 다른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 머리 위로 크게 날아가는 장면은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스팟이 있어요. 거기 가면 비행기가 머리 위로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촬영날 글로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글로 비행기가 내렸고 그래서 한 번에 잘 찍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도 되게 우연히 했지만 이제 걸렸죠. 그래서 와서 막 필름 뺏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 친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필름은 놔두고 그걸 이제 촬영했던 DV라고 그 DV가 있어요. 그래서 DV 테이블 내가 하여튼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필름을 들고 왔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은 저도 뭐냐 그 영국이 이제 천장은 이제 원래는 그런 구조의 집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곳에 배녀판을 했는데 이걸 제일 얇은 형태, 제일 얇은 거를 구해서 일단 미술 감독님이 설치를 하셨고 그리고 이걸 이제 작업을 해두면 분명히 티가 날 거여서 그냥 전체적으로 테이크를 여러 번 간다 생각하고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쳤죠. 근데 저건 첫 테이크에 그냥 오케이가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찍질 않았고 근데 저걸 하시면서 손이 좀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그거에 이제 손이 좀 찢어지셔서 조금 아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만 찍은 게 아니라 뭐 얼굴만 또 따로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정탄 그 얘기가 저는 둘째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형한테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그 친구, 그 실제 수정탕 둘째 딸인 그 친구가 여기서 이제 3남매인데 거기 이제 뭐라 그러죠? 여자 셋은 세 자매죠. 첫째 누나, 언니 그리고 동생 다 있는데 동생은 무용을 하고 첫째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막 되게 잘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약간 열등감이 있는 친구였어요. 다행히 촬영 때 이제 가서 만나니까 그런 거 없이 다 너무 잘 좋은 엄마가 돼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이 돼 있었는데 뭐 그렇죠. 그 친구를 많이 따왔어요. 네,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막 무슨 이야기나 서사에 막 복잡한 이런 거 말고 막 그 커다란 비행기를 보면서 좀 시원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든 이야기였죠. 감독님 말씀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저도 짐작이 되고 그 둘째 어떤 사실 끼인 어떤 느낌에서 약간 막 늦둥이는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게 되고 작곡가 언니는 되게 좀 고상해 보이면서 그 나레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고 피아노도 나가면 늘 수상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래도 뭐 전교 2등을 하는 거면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뭔가 열등감이 있었던 캐릭터를 영화에서는 뭔가 전교 2등으로 좀 더 뭔가 좋은 어떤 성적을 보여주는 걸로 승화시킨 게 아니냐 약간 좀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서 그분을 오늘 모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너무 이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회한에 좀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 생각을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때문에 아직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그러네요. 그렇죠. 저 비행기는 정말
신이 주신 어떤 기회였네요. 정말 그 계획이 한 번이라도 틀어졌다면 이 엔딩에 담아지지 못했다면 그 임팩트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 엔딩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막 너무 좋다. 비행기 날아가면서 보는 그 표정. 근데 그 표정을 이 김포공항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먼저 찍었어요. 근데 그걸 찍고선 이 배우가 그 표정을 지었어요. 오 그래 그걸 하면 돼. 근데 인천공항 가서 못 하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게 배우들이 대부분 약간 그래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그때 했던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재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해는 막 지고 있고 저쪽에서 막 경비원 달려오고 있는데 찍어야 되는데 막 안 돼가지고 막 간신히 어떻게 웃어 막 웃었다고 아까는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간신히 찍었어요. 이 영화를 기억할 땐 그 웃음으로 계속 기억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았던 어떤 스마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윤수상 배우님도 정말 나중에는 하다 이제 너무 힘들고 이거 왜 안 되지 하는 듯한 느낌으로 시켜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습니다. 또 질문을 좀 받고 네 좋습니다. 역시 이게 먼저 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바다 갈매기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그 형락이랑 혁수가 이렇게 그 묶여서 맞는 장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형락이라는 인물은 그 속된 말로 다구리를 당하고 되게 메타작을 당해서 이렇게 약간 비틀비틀 쓰러지는 상황이고 그 혁수라는 인물은 되게 거의 몽둥이만한 생선을 들고 화를 씩씩 내고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인데 불구하고 그 거기서 나오는 임경장이라는 인물은 이제 오히려 혁수가 아닌 형래를 저지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시장 장면에서도 혁수라는 인물이 이제 여러 명을 이렇게 칼을 찌르고 그 화면상에서 안 보였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사실 그 혁수 누나분이라는 사람은 되게 아무렇지 않은 나몰라라 하는 표정으로 그냥 되게 순수하게 화면 밖을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그 뒤로도 뭐 혁수라는 인물에 대한 뭐 제재나 이런 장면이 딱히 안 나왔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연출을 하신 의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혁수랑 이제 그 경매시장 인물들은 다 그러니까 이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뭐 형래도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이고 그 경매시장 그 사람들도 어쨌든 생계와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저는 좀 이방인인데 막 아예 뭐 관련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방인과 뭐 임경장 그 어촌 사람들과의 경계를 좀 이렇게 뚜렷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그 덕장에서 묶어놓고 패는 장면은 먼저 어쨌든 형락이가 막 때리려고 가니까 어떻게 말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어그러지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글쎄요, 뭐 다르게 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장면과 함께 그 경매장에서 이제 칼로 망한 그 이후의 장면, 이 두 개는 사실 저는 어쨌든 여기에 많은 요소들이 영화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약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경장이 제 역할을 다 제대로 했으면,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아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걸요. 네.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어쩌면 영화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중간에 만나는 그 해경에서 만나서 한참 얘기하는 그 고경이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어떻게든 무마해서 이렇게 대충 하려고만 하지 정확히 뭘 파고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권력이 약간 좀 뭐랄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듯하고 그런 것들이 역시나 이 공간에 여전히 상존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 두 장면이 뭐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른다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한 것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럼
공권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제가 그 배와 배 사이의 어떤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영화에는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 혁수라는 캐릭터가 조금 약간 독특하잖아요. 뭔가 좀 걸걸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어떤 그 칼로 이제 난도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이후에 또 약간 좀 잘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그 근데 일종의 그 경매라는 것들은 또 갑으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경계들 그런 것들은 분명 좀 구분이 되어 있었던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 역시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혹시 답변이 충분히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분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분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잠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아침바다 갈매기는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딸딸아들 제 둘째 딸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그 수정탕 둘째 딸을 꼭 봤어야 되는데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에 이번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 이 영화를 되게 보고 싶어서 못 봤는데 이번에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또 이런 자리가 있게 돼서 보려고 했을 때부터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되게 궁금한데 2008년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아침바다 갈매기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듣고 싶은데 되게 궁금한데, 특히 베트남이 왜 들어갔고, 그리고 왜 어촌이었고, 그리고 이 어촌에 들어갔을 때 물이라던가 혹은 물고기와 관련한 상징과 관련한 어떤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왜 이름이 영국인지 보고 세 개를 섞어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영국은 그냥 영국입니다. 뭐 이름은 큰 뜻은 없어요. 네, 항상 이름은 정말 쉽게 짓는 게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제일 빨리 그냥 쳐버리는 게 뭐 보면 저도 몰랐는데 제 친구들 이름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서울에서 시사하는데 왜 내 이름을 썼냐 그래서 그랬냐? 그런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제 영국이라는 친구는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름이 김영국이었나 뭐 그런데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죠. 약간 좀 삐쩍 마르고 강단이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인물이 그 어촌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좀 빼짝 마르시고 막 이렇게 막 단단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처음 잡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2008년에 처음 장편 시나리오 쓰면서 처음 쓴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데뷔하려고 하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처음에 쓰려고 한 거였어요. 사기극. 그러기 제일 쉽게 먹히는 거였으니까 뭐 사기가 벌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되는 걸로 해서 좀 재밌게 해보자 라는 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2가지 그게 하나의 요소고, 다른 하나는 그 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살기 녹록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 그게 좀 의아했었죠. 그래서 요 2가지를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먼저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2008년에 처음 데뷔를 목적으로 시나리오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좀 가볍고 규모가 좀 작은 형태로 해서 데뷔를 좀 용이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써보자 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처음 제가 그렇게 느낀 건 분명 그냥 농촌의 마을이었지만, 뭐랄까 사기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바다가 훨씬 더 이로운 점이 많았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아무도 모를 테고 그걸 거기는 선장이랑 선언만 할 텐데 선장이 거짓말하면 다 되는 거네 하는 식으로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 사기 사건을 구성하는 게 어려운데 그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워진 것이 오히려 캐릭터에도 도움을 주고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다루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됐고 처음에 베트남이 거론된 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막 유럽에 어디로 가서 막 하와이, 유럽 이런 데 가서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를 왜 가 싶은 곳으로 가서 그 화폐 가치로 인한 그 잉여, 부 이거를 누리고자 하는 되게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더 평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쉬운가를 이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 어쨌든 우리나라랑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베트남이잖아요. 파병 때문에. 그러면서 베트남을 지금 되게 쉽게 쓰고 있는 겁니다. 2008년에 쓰던 시나리오들은. 그렇게 해서 베트남이 들어오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파병했던 사람이면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해지겠네. 거기에서 온 사람이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글로 가는 이야기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네 하면서 이야기가 2008년, 2009년 하면서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써놓은 걸로는 그렇게 그냥 재미난 데뷔 이야기였었지만 이것을 다시 꺼내본 2022년에 와서 꺼내볼 때에는 좀 읽는 느낌이 저도 되게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월호를 겪었고 근데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에서 그 배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는 그 군상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먼저 써놓은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 참사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작은 마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만 한정한 작은 이야기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10수년 동안 봐온 우리나라의 모습들 어른들의 모습들, 젊은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수정해졌고 지금의 형태로 나오고 질문들 다 잠깐 받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또 보는데 저희가 1시간 20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 거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를 오늘 4번째 봅니다. 4번째 이렇게 꼭 봐야지 하고 마음먹게 된 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감독이 궁금해져서 마침 단편선이 있어가지고 집도 되게 먼데 일부러 왔는데 또 한 번 또 상영을 한다길래 한 번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4번을 봤는데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4번 보람이 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번을 보게 된 그러니까 감상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냥 영화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쯤 뭔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화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이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영화라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열리모님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약간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 약간 좀 빈곤층의 그 분들이 주인공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편견이 독립영화인데 좀 그런 계층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좀 안 보고 싶다 이런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을 이제 이겨내고 보길 정말 잘해서 4번이나 봤다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궁금한 게 마지막에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궁금했었는데 그 감사한 분들의 이용수님하고 이판례님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이팔례가 저희 고모할머니시고 그 아들이 이용수
이팔레 때 이용수인 이시 설정도 그분들에게서 가져왔죠. 네, 실제로 결혼하시고선 바로 다음 달인가에 소방 맞고 홀로 되셨는데, 근데 애는 그냥 낳으시고, 그래서 자기 그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젊으셨을 때 씨름도 막 나가고 황소 타고 막 이러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 어린 시절에 막 거대한 기둥 같은 게 보통 뭐 할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고모 할머니였죠. 그렇게 강인한 할머니셨고, 이제 어쨌든 영국이라는 캐릭터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이것에 이 사람에 대항할 그 캐릭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팔레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그 할머니에게서 많은 걸 따오면서 그냥 이름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았겠다 하면서 만들었죠. 용수 저는 삼촌이죠. 삼촌은 이렇게 뭐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이제 그 할머니를 근데 아직 할머니 못 보셨어요, 영화를. 지금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보셨는데 기회가 되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여쭤보자면 어떤 종자의 사랑에 빠졌는가 궁금하면 어떤 종자, 엔딩에서 나왔던 그 종자라는 말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관객분께서는 어떤 그런 그 종자라는 말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장면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영화에 가장 사랑에 빠졌던 어떤 종자에 의해서 이렇게 4번이나 보게 됐던 동력이 되었을까 궁금하게 들어서.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여리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박종원 배우 팬이라서. 그러시군요. 근데 영화 매력이 박종원 배우님이 나왔다가 계속 안 나와도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랄까요, 영화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 네, 그런 게 막 종자랑 좀 관계없는 대답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영화 정말 사랑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뿜뿜 이렇게 솟게 하는 그런 작품을 보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100대 테스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 이렇게 넘으니까 실제 나이로 프로필을 내면은 정말 다 하나같이 어머니 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이세를 가질 계획도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치 만들어진 이야기에는 그런 존재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주로 또 학생들은 또 어머니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어머니로 나오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정준희 감독님이 그런 보이지 않는 계층도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음악 얘기, 음악 감독님, 열리버 음악 감독님 말씀을 하셔서, 음악이 쉽지 않았어요. 음악이 처음에 음악을 어떻게 할까를 두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잘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거의 1년 가까이 서로 막 계속 약간 좀 막 고성은 아니지만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한참 얘기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가 된 것이, 지금 부족한 것은 영국의 캐릭터다 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다니는데 관객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필요하다는 거에 마침내 음악 감독님과 제가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캐릭터를 강화하고 그 캐릭터를 연결하는 식으로 음악을 썼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주요했고, 그때 쓰인 그 아름다운 그 곡들이 영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한 거론이 뭐 관객과에 대해서 특별히 없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앞에 관객분.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고 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나 장편 대작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상업적인 그 능력이 보여서 다음 작품에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궁금한 거는 영화 레퍼런스에서 이제 촬영 레퍼런스 이런 거 말고 시나리오 레퍼런스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아니면 다 찍고 나서 봤더니 주변에서 이제 또 비슷한 영화가 이게 있더라 이런 얘기가 들으셨던 게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레퍼런스부터 일단 영화를 구상하면서라도 시나리오 레퍼런스가 없어요. 네, 그거는 없고, 이게 제가 처음 쓴 장편 시나리오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화과를 나오지 않아서 시나리오 쓰는 법, 장편 시나리오 쓰는 법은 책으로 배웠습니다. 몇 기의 스토리 그것만 달달달달 읽고, 그리고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해석한 대로 해서 쓴 첫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규칙에 대한 게 아니라 원칙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작업하는 데도 되게 도움을 줘요. 어떤 특별한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관객들의 관심을 다 끌어잡아서 끝까지 확 끌고 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지루해지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인데 관객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창피한 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없도록 여러 인물들의 여러 층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요소이든 간에 그것이 연기든 장면이든 스펙타클이든 뭐든 간에 관객들을 끝까지 일단은 가도록 만드는 것,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렇게 써서 만들어진 두 개의 시나리오. 레퍼런스 제 생각에는 없었어요. 근데 몇 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로 고칠 때는 이제 레퍼런스랄까 그런 게 있었죠. 그 이제 송기란 선생님이 쓴 송기란 시나리오 선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나리오 선집에 있는 시나리오들을 쭉 읽으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상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고칠 때는, 시나리오로 바꿀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그 선집을 쭉 보면서 느꼈어요. 최근에 타계하셨죠, 송기란 작가님. 또 갑자기 얘기를 듣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좀 있고, 좀 혹은 어떤 분께서는 이제 극중의 연극에 대해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제 그랜 토리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캐릭터도 얘기를 하고, 또 혹자는 또 감독님에 대해서 한국의 캔노치다 이런 어떤 호칭까지도 좀 붙였어요. 좀 부담스러운 어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떨까요? 감독님이 또 소외계층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어떤 소재를 다루고 카메라를 들이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호칭에 대해서도 감독님은 또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훌륭한 보수주의자기도 하잖아요. 정말 제어를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랜 토리노는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화하면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그 할아버지와 권투 선수 간의 관계를 많이 좀 인물에 녹여내려고 했죠. 이렇게 막 팔을 벌럭벌럭 내면서도 안에 있는 뭔가 있는 그런 그렇긴 했는데, 오히려 개봉할 때 보니까 그랜 토리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할 때도 조금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아니지 그냥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 이렇게 우리 거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돌아갔고 글쎄요 캔로치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그 영화의 어떤 촬영 장면들을 딱 다 베껴오고 싶은 그런 거긴 하죠. 근데 그분이 그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오신 것과 저는 그냥 결이 달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물론 저는 이제 97학번인데요. 97학번이 이제 학생운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던 시기였어요. 97년, 98년 정도에 완전히 이제 와해돼서 다 없어져. 저 이제 그냥 학교의 편익을,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를 위한 학생회처럼 이제 변해갔죠. 근데 97년 때만 해도 약간 좀 이렇게 뭐 철거민들 가서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거, 뭐 노동자들 투쟁 이런 거에 여러 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많이 봐온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가 굳어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바라보게 됐죠. 이야기를 쓸 때에 자주 봐오던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나아지게 하고 그분들의 그것을 조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모순을 잡아내고 이런 거에 제 그 영화의 목적이 있지는 않고 그런 소재로서 작동을 했죠. 뭐 앞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쨌든 지금 같은 이런 이야기 구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로 모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만 계속해서 이분들의 삶을 제가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1시간 반이 지금 당장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거의 GV가 당분간 될 것 같아서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이고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질문이나 감상평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다 아셨을까요? 그럼 저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불도저의 탄소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엔딩도 그렇고 불도저의 탄소년 엔딩도 그렇고 돈이 묵직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피엔딩일까 언해피엔딩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영국이 그 딸에게 그 생명 증서 같은 뭐라 그랬죠? 어쨌든 보증 증서 같은 것도 주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저 망망대에 나가게 되는 것들이 뭔가 약간 희망차 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아까 연결됐던 어떤 돈이라는 것들이 과연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작품이 좀 맞닿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엔딩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도저에 탄 소녀는 뭐 이런 평도 봤어요. 그래서 4억 받고 갑자기 아빠 죽고 해피엔딩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그렇게도 해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소녀는 어쩌면 아빠한테서 독립해서 뭐 동생이랑 좋은 생활을 하고 자기만의 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소녀는 그 4억 돈은 원래 자기 거예요. 네. 그거는 원래 그 중국집 사장이 가로채지 않았으면 원래 그 가족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이 그냥 아빠만 죽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그리지 않았고 그렇게 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을 저는 어쨌든 간에 해피엔딩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엔딩은 여전히 보고 싶으신 대로 보시는 것이 좋지만 저는 크게 부정도 긍정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중간에 영란이가 차 타고 가다가 혼자 이제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영국이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하기 직전에 그 장면이 실제로 2번 촬영을 한 장면이에요.
영란이가 처음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가다가 한 회차를 날리고 다시 간 회차였죠. 그 회차에서 계속 감정을 못 잡길래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촬영 멈춘 다음에 한 얘기가 이 영화가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너가 지금 여기 혼자 와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영란이가 이곳에 혼자 와서 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이제 용수랑 영란이가 떠나고 팔레는 혼자 얼마나 외로울지, 영국은 자기 딸이 죽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엔딩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만 남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만들어 오는 데에 그 어떤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남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딱히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영화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의 팔에 상처가 아물고 그 위에 이제 그 문신이 있었던 그 팔에 상처가 아물고 이런 거를 꼭 상징적으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희망이 좀 깃들기를 좀 바라게 되는 어떤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 말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다양하게 더 영화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게 그 중간에 그 영란이 봤던 그 마테스라는 그 똑같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거나 마지막에 존재라는 어떤 평화적인 어떤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그러니까 뭐 그들을 뭐 포장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되게 외로운 어떤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감독님 말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들게 돼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감독님 거기 진짜 저희 단편도 상영하고 뭐 불도저는 상영하지 못했지만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했었고 또 앞으로 계획으로는 또 이제 다른 극장에서도 또 상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거의 이제 종영이 되고 이제 부가로 풀리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좀 관객분들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못하셨던 뭐 작품에 대해서 못하셨던 말도 좋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누가 묻는 양반이 없더라고 이런 어떤 얘기도 있으면 편하게 좀 많은 어떤 소외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갖고 행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들은 사실 자기가 만든 영화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알게 돼요. 그런 거였지, 그런 거였구나. 그걸 이렇게 했던 거였냐고 나 스스로도, 감독 스스로도 발견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부산영화제에 처음에 10월 며칠 날 공개됐을 때 너무 떨렸어요. 관객분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내가 모르는 걸 들킬까봐 내가 만들었는데 몰라 얘가 뭔지 그럴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2달, 3달 동안 이제 알게 됐죠.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2번, 3번 많이 봐주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사실은 뭐 어느 지구를 해도 지금은 뭐 아무 두려운 것도 없고 솔직히 더 말할 수 없는 아까 그 캐스팅의 비화 같은 거 이런 거 막 까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한 1년 정도 더 지나야지 할 수 있겠죠. 글쎄요, 뭐 같이 이 과정과 관객과의 대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같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같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물론 썼지만 그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요거를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관객을 만나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건 이런 과정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느낍니다. 이렇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듣고 싶은데, 이 영화의 뭐 많은 부분을 각자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딸의 집에서 그 남편이 얘기했던 여기서 살면 다 한국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툭 내뱉었던 그 얘기는 꼭 저희가 좀 새겨가지고 좀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침바다 갈매기는 저희가 23년 12월 개봉하면서 가장 지지하는 작품이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부가로도 풀렸지만 또 앞으로도 감독님 또 이제 다른 극장에서도 GV도 몇 번 하고 이제 또 공동체 상영도 계속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뿐만 아니라 극장 상영도 계속 될 거니까 좀 많은 어떤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더스바트 시네마도 지금 24년 1월에 개봉했던 부모바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를 이어서 또 지지하고 싶은 어떤 작품이 있고, 저희도 또 2월 1일에 GV도 계획돼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와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긴 시간인데 이렇게 계속 자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트리플 픽처스 SNS 통해서 소식들 계속 또 올라갈 거예요. 그때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께 사인 같은 거 요청해 주신 분들이 없으면 가져도 되는데요. 있으시면 오셔서 저희가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